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경북 봉화 광산에서 전해진 매몰 광부 생환 소식은 그야말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사고 열흘째 신라 같던 희망이 사그라들 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광부들과 구조대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광부 2명 가운데 한 분, 62살 박정하 조장은 광업 경력 25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함께 갇힌 보조작업자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갱도 안에 비닐로 천막을 짓고 모닥불도 피우고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열흘을 버텼는데, 이런 것이 정말 리더십이죠. 입동 추위가 제법 매서운데 오늘은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해야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그리고 새로운 얼굴 한 분 오셨습니다. 전궁기 동국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군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자 출신이신데 네. 정치 쪽도 좀 계셨죠? 예, 제가 뭐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 쪽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우리 신성범 의원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모자라가 진입은 못하고, 그 뒤에 이제 정치평론가로 제가 1세대 평론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한 방송에 수만 한 2,000여 회를 한 그 기록을 갖고 있는 평론가입니다. 지금. 그래도 방송이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네. 믹스커피, 우리가 흔히 다방커피, 뭐 양촌리 커피 그러는데 한국인의 최애 식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아, 믹스커피를 그래도 어떻게 30봉이나 갖고 들어갔던 게 참 신의 한 수였는데, 믹스커피가 우리나라 발명품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믹스커피를 통해서 생존을 또 이어갈 수 있었던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어떤 절박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느껴지고요. 또 역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뭐랄까 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끈을 놓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동료를 다독이면서 어떤 헤쳐나온 그 광부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좀 경외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믹스커피가 워낙에 이제 좀 상징적이라서 믹스커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성범, 우리가 이번 그 구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비닐로 바닥을 깔아서 천막도 짓고 모닥불도 피우고, 또 마침 산소 용접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렇게 불도 피우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었던 보조 작업자는 완전히 신참이라고 그러죠. 입사한 지 4일 됐다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많네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그 양반이 굉장히 침착했던 거예요. 조장이라는 분이. 첫째는 내부 지형을 잘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나가려고 애써가지고 체력 소모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결정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한 거죠. 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버티는 데 성공한 거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 그 다만 이제 보니까 이 헤드램프에 이게 전지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게 나갔을 때 절망적이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와닿더라고요. 어둠이 닥치는 순간 야 끝이겠다. 바깥에 소리는 들리는데 언제까지 나에게 뚫고 들어올까 안 올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가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뛰어서 죽으면 안 돼. 나가서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마누라하고 애들은 보고 죽어야지 하는, 저는 그런 심정이 결국은 살려냈다고 봐요. 저는 그 한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그 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 박원석 의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 우리가 흔히 뭐 그래도 살아계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동안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지혜,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을 자식이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 위기를 뚫고 나올 거야,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생존하신 광부 예. 그 작업반장께서 모 방송에 아침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침착하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고 반드시 동료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열흘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분이 경험이 많고 이렇게 침착하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결국엔 이제 무사히 이렇게 생존해서 돌아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죠. 저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만약 저 두 분의 광부마저도 변을 당했다면 예. 국민들이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절망했을 텐데 참 감사한 일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뭐 사회 곳곳에서 예.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 전반적으로 그 안전 문제를 좀 돌아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사고는 꼭 이렇게 잇따라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어젯밤에는 또 영등포역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저기 어디 오송까지도 지금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런 참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막 이제 야단 법석을 떨고 뭔가 바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구멍이 나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나사가 빠진 부분이 없는가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군기 교수님께서는 그 봉화 광산 매몰 사고 광부들 생還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의리를 좀 느꼈습니다. 의리. 의리. 다 보도가 안 된 부분 중에 제가 느낀 건데요. 그 구조 작업을 이제 들어간 분들이 한 3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산회사 팀하고 소방청 팀하고 뭐 육군에서도 지원이 있다고 경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뚫고 들어가 가지고 선봉에 쓴 사람이 그 광산회사 그 동료 그 예. 예. 광부란 표현은 안 쓰지만 예. 그분들이 그 선봉을 서가지고 벽도 뚫고 해가지고 구조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소방령인가요? 구조팀장 얘기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었다. 예. 뭐 예. 형 그러면서 껴안고 울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 야 요즘 사회에서 그 참 보기 어려운 이 끈끈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더 끈끈한 동료애가 생기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 좀 그 장면을 읽으니까 좀 저도 울컥하고 예. 그러던데. 예. 네. 예. 아마 그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진 데는 구조하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러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믿음과 함께 또 그 구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위험이 있고 그럴 텐데 예. 그 우리가 꼭 앞장서서 구조해야 되겠다 이런 그 느낌에 참 정말 저는 뭐 울컥했고요. 그 소방 그 팀들도 예. 그 광경을 자세히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고 그 구조팀 전체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사실 정계란 교수 한 엿새째 지났을 때는 그 매몰 광원 가족들이 국가 차원의 구조대를 좀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참사 때문에 좀 이쪽이 소홀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에 한 줄기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생존 광부의 그 리더십이랄까 또 그 사고 이후에 어쨌든 좀 전에 우리 정국기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광범위한 어떤 그 구조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생존이 됐다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경찰이 없었고 정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큰 뭐 이상이 없이 지금 중환자실도 아니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두 분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뭐 추모가 끝난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민관 합동의 국민 안전 시스템 첫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분향소 찾아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위로 예배 그리고 또 불교 쪽에서 드리는 게 무슨 예배죠? 무슨 법회죠? 추모 위령 법회. 예, 여기에 참석해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 국민안전시스템 회의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지난번 위령 법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신성범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과다 이렇게 사과죠. 보십니까? 네, 사과죠. 그러니까 이 대목인데 저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합동 분향소에 내각 구성원들과 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데리고 참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듯이 뭐 그게 진심이냐 또 뭐 진정성이 없다 내지는 또 부족하다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이 대목은 좀 한 번 정도 분양하고 그냥 좀 더 일찍 사과 딱 공개적으로 하고 끝을 냈어야 되는 사안이지 엿새까지 저렇게 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저는 지나쳤다 오히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이 부분을 쓰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식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재난안전대책회의 석상에서 했던 사과는 뭐 공식적인 사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대국민 사과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 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저는 사과의 뜻을 밝힌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좀 늦었죠. 대통령께서 사고 직후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사과가 나오고 또 이 공직자들의 전반적으로 이번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촉구시켰더라면 안전부 장관이나 총리의 그런 어이없는 언행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더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면은 있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제 진상 규명과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진상 규명 관련해서 한 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일 거고 다만 이제 수사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위해서 하는 게 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형사처벌로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이 국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어떻게 이제 재발을 방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 폭넓게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마냥 거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랑 교수, 윤석열 대통령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 그 점검 회의를 통한 인사말을 통해서 그동안 그 추모 그 식장이라든가
또 뭐 종교 법회에서 밝혀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유감의 뜻과 또 오늘 또 여전히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통, 슬픔, 미안, 죄송. 자, 그러나 완전한 사과로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완전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서 책임자 문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물론 뭐 오늘 아침에 그걸 발표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수반돼서 나올 때만이 의미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14일 만에 사고 발발 14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은 또 20일 뒤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반드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완전한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이 이른바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수용 등을 통한 또 진상규명, 또 책임자 문책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때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실기한다면은 민심의 이 손이 결국 이 정권의 목덜미를 움켜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군기 교수 평가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또 공감도 되고요. 또 신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도 대통령이 왜 그 담화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번 사태에 설명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이런 공식적인 담화가 없고 계속 그 법회를 통해서 죄송하고 비통하다. 그 다음에 오늘은 미안하고 비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신 의원님은 사실상 사과라고는 저도 뭐 사실상 사과라는 보는데 사과보다 더 사실은 그 강한 표현이기도 한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뭐 개인적인 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법률가로서 이거는 따져보니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한편에는 그 외국인 희생자들이 사고 그 희생자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하면 나중에 뭐 천문학적인 그 뭐 배상 액수도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주위에서 또 그 조언을 하기로 이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예예 그 앵커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참사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좀 화끈하게 사과 좀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오늘 점검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 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 체계 전반적인 혁신 얘기했는데요. 먼저 경찰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경찰이 이번 참사에 대처하는 방식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원석 의원 특히 이임재 경찰서장, 용산서장 그 행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려와서 걸어왔으면 한 10분이면 올 거리를.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 안에 계속 있었다면 일단 상황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나 뭐 네. 무전으로. 네. 그러면은 이미 그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용상혁 서장의 행적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보면 어쨌든 당일날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근에서 그 시위 대응을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다가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왔다고 하는데 삼각 지역에서 그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느릿느릿 걸어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차가 그렇게 막히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일단 출발을 했는데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녹사평역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20분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선 정말 인근입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왜 거기서 계속 차를 타고 진입하려고 고집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내려서 걷긴 걸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까지. 근데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30분 동안 뭘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그냥 관망하면서 어떤 지휘를 내렸다는 흔적도 없고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 안에는 무전 시스템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현장 그 지휘관이기 때문에 상황 보고를 받았고 어떤 상황인지 현장이 알았을 텐데 그 어떤 지휘를 내렸다는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현장 대응 책임자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는 게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본인이 뭐 기동대를 출동시키고 이럴 권한이 없다면 그건 서울청이나 서울청 경비과에 있으니까 즉시 보고를 해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 지휘자로서의 판단도 저는 전혀 없었고 이 총체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분의 행적 자체는. 그래서 저는 수사도 수사고 또 감찰도 감찰이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참사 과정에서 경찰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잖아요. 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좀 다각도의 그런 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일단 경찰만 놓고 보면 정공기 교수님. 네. 용산서장은 관할 서장인데도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 못 보여주고 예. 서울청장은 또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다고 하고 경찰청장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경찰청장은 그 시간에 캠핑장에서 잠자고 있고 전화 2번이나 오는데 전화도 못 받고 경찰이 뭔가 지금 좀 이상해요. 예, 저는 뭐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갈등설까지 나오더라고요. 수뇌부의 갈등설. 그러니까요. 윤희근 청장은 이제 경찰대학 출신의 엘리트고 또 서울청장은 이 행시 패스를 한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엘리트인데 그런 갈등이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보고 체계가 달랐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행적들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저는 그 윤희근 청장이 비었을 때 제가 그 기자를 한 촉감으로 아마 폭탄 좀 먹고 뻗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토요일자에 보면은 2잔이라고 나와 있죠. 2잔 더 먹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뭐 우리 신 의원님이나 다 많이들 마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뭐 업무 외에. 예. 그러면 2잔은 안 마시거든요. 좀 더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지휘 능력을 이제 상실한 거죠. 그럼 용산서장도 보면은 그날 하루 종일 시위에 이제 그 경비를 쓰다가 밤 9시 넘어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당연히 뭐 또 한 잔 말아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약간 음주 상태에서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인데요. 용산서장은 일단 뭐 본인은 술 안 마셨다고 합니다만은. 예. 근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거 진입하는 과정에도 1시간 비어 있고 옥상에서 뭘 했는지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경찰은 이번에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 청장하고 서울청장은 저는 바로 지금
해임을 시켜가지고요 업무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직대가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대적인 혁신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때는 해경을 바로 없앴지요. 네. 근데 해경을 바로 없애는 그런 어떤 뭐 그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정말 A부터 그 끝까지 Z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그동안에 경찰이 우리 그 역사상에 많은 그 아픔과 뭐 또 때로는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그 아픔이 계속 그 약점이 계속 내려와서 이번에 경찰국 파동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그 개선 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경찰의 존재 이유를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어떻게 혁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찰을 없앨 수는 없고.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저는 용산경찰청장도 이상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경찰청장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경찰청장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고 실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 내지는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근데 언제 받았느냐? 11시 하는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원점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 서울청장의 보고를 못 받았죠?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상황실 그날 당직 근무서던 여성 총경은 조용하니까 자기 사무실 가 있었고 밑에 있던 팀장들 경정이 총경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총경은 청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11시 넘어서 용산 서장이 그나마 전화해서 청장을 알게 됐다. 서울청장은.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보여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무슨 혁신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래서 아니면 대통령이 제3기관 경찰제도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 뭘 따지면 112 지령실부터 해갖고 파출소 이야기까지 다 들어봐요. 파출소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할 일은 다 했단 말이에요. 없는 힘을 다해서 있는 병력 갖고. 근데 왜 뭐 요청을 못했느냐, 병력 요청을 안 했느냐, 못했느냐, 왜 못한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경정과 총경 사이에 벽이 큰 거냐, 아니면 파출소와 용산서 아니면 서울청 사이에 뭐가 잘못된 거냐, 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현장 경찰관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하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효과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는 게 경찰계의 핵심이에요. 이거 위에만 자른다고 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번에 경찰이 보여준 태도 뭔가 지금 경찰이 많이 나사가 지금 여러 군데 빠져 있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